과세표준과 매출세 92페이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1교시에서 제가 과세표준이라는 말을 살짝 했습니다.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우리가 두 자로 줄이면 과표 이렇게 말해요. 과표 곱하기 세율이에요. 이걸 우리는 산출세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액을 이렇게 산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금이 다 이런 구조로 산출세액을 만듭니다.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도 그래서 과표가 있다 이거예요. 과세표준. 그러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무엇일까? 자, 과세표준의 정의를 먼저 보군요.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이나 가액을 과세표준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표준이 뭐냐?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가액을 합한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물건을 한 건 팔고 세금 내고 한 건 팔고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그 과세 기간이라는 걸 정하잖아요. 과세 기간. 그래서 이제 어제부로 법인 같은 경우는 어제부로 일기 예정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신고 준비를. 그래서 4월 25일 날 토요일이니까 27일까지가 되겠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죠. 근데 모르겠네요. 요즘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부가가치세 신고도 천천히 하라고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원칙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또 다음에 납부할 때 가산세가 붙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뭐를 공급가액을 전부 합한 금액이 뭐가 된다? 세금 낼 때 과세표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할 때 한 건 한 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이다. 그러면 이 공급가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공급가액.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물건값입니다. 순수한 물건값. 그래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할 때는요, 이 판매하는 기업에서는 이 일반 소비자들이 공급 가액하고 공급 대가를 구분을 못하니까 거기에 아예 부가세를 포함해서 가격을 얘기해야 돼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죠? 이게 마우스 얼마죠? 했는데 사업자가 부가세를 얘기 안 하고 이거 공급가액으로 2만 원입니다 하고서 소비자한테 나중에 계산할 때는 부가세 포함 2만 2천 원입니다 하고 소비자가 사기당한 줄 알아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뭐야 2만 원이라 그래놓고. 그래서 대개 소매점에서는 얼마입니다 하는데 거기 다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그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데 사업자끼리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2만 원입니다 하면은 당연히 공급가액이 2만 원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세금계산서 딱 끊을 때 이거 얼마짜리였지? 거기에 곱하기 10은 부가세가 붙는다. 사업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최종 소비자는 잘 몰라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인데 공급가액은 뭐냐?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을 말해요. 즉 물대입니다. 물건 가격.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맨 위에 올라가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기업의 수입금액이에요. 매출액이. 가장 큰 영업수익금액이 매출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손익을 계산할 때 매출액으로 잡는 것은 공급가액을 매출액으로 잡는 거예요. 세금을 매출액으로 잡지 않습니다. 세금을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세금은 뭐냐? 부채로 봐요. 부채. 왜냐하면 거래처한테 부가세를 받아놨죠. 그 과세기간 끝나고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남의 돈을 받아놓은 셈이 돼요. 그래서 이걸 부채로 인식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가세 예수분. 그리고 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부르는 명칭은 공급대가입니다. 우리가 공급대가라는 표현을 알고 계셔야 되고 보통 그냥 합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합계. 합계를 공급대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매점에서는 소비자를 상대로 파는 데서는 거기에 대부분 다 가격을 공급대가를 써붙여놔야 돼요. 예, 공급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이 소비하는 소비자 상대할 때는. 그러나 그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는요, 전부 공급가액으로 보통 이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게 개당 얼마입니까? 네, 개당 8,000원입니다 하면은 100개 주세요. 그러면 100개 곱하기 8,000원 해가지고 80만원. 거기에 부가세 8만원입니다. 네, 88만원 결제하겠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급가액이 뭐가 된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가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급가액은 매출액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급가액과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매출액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왜 같지 않느냐? 여기서 매출액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업자가 공급하는 게 상품, 제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죠. 가끔 뭐도 있어요? 회사의 고정자산, 유형자산 같은 걸 처분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조업이다. 제조업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있는데 이 기계장치가 우리 공장에 안 맞아가지고 이걸 그냥 중고값으로 팔고 처분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1,000만 원짜리 기계지만 뭐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600만 원이라도 받고 필요한 사람한테 파는 게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뭐 불필요한 걸. 그러면 그 기계를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 팔 때 세금계산서 발급하거든요. 예. 그건 6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부가세 60만 원 발생하고요. 600만 원이 공급가액일 텐데 그게 매출액이냐 이거죠. 매출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급가액과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그 사업자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고정자산 판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러분들 뒤에 실무할 때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따로 집계가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수익금액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아, 이거는 매출액으로 가는 거고 이건 매출액으로 가지 않는다. 수익금액 제외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의 결정의 일반 원칙은 말이죠. 금전으로 돈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전 외의 것으로 대가를 받았다. 이게 바로 교환거래라는 거죠. 그러면 물건으로 대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공급한 재화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공급한 재화의 시가나 장부금액입니다. 그래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이종 간의 교환거래에서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 이건 취득원가 결정이 아니니까 네네. 자,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시가로 판매한 걸로 봐요. 네.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그러니까 원칙이 다 현금 받은 게 아니라면 다 시가예요. 폐업을 한 경우도 시가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간주 공급의 경우에도 소비된 것을 시가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를 신고한다. 다 시가입니다. 실제 금전으로 받았다면 그 금전으로 받은 거, 나머지는 다 시가예요. 자,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금전으로 받은 것을 다 인정하다 보니까 시가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만 받았어요. 부가세가 100만 원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면 부가세가 10만 원일 텐데 5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를 하니까 부가세가 5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의심스러우면 부당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는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고쳐서 신고하게 한다 이거예요.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결정해가지고 다시 경정신고, 수정신고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 곤란하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의 유형별 과세표준을 한번 알아보자. 앞에서 언급되었던 거래 유형하고 지금 구분이 거의 같습니다. 외상이나 할부 판매는 총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몇 번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총가액이에요. 그런데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나 중간 지급 조건부 또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전기, 가스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런 것은 과세 표준이 나누어집니다. 계약에 따라서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 각 부분이라는 건 뭐예요? 장기 할부 판매 5번에 나누어서 받기로 했다면 과세 표준도 5번으로 구분된다. 각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 말이죠.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전기 같은 경우도 검침에 의해서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 납부 기한에 고지서에 찍힌 것이 과세 표준이 된다. 그러니까 매달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우리 공급 시기에서도 이 말이 나왔었죠. 그랬을 때는 선불로 받은 금액을 해당되는 과세 기간의 개월수만큼으로 안분 계산하면 돼요. 계약 기간이 만약에 6개월인데 이번 일기 예정에 2개월이 들어갔다고 6분의 2, 즉 3분의 1만 과세 표준으로 해서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거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시험 문제로 많이 내더라고요.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될 금액. 과세 표준에 자칫 오해를 하면은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것인데 이건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자 상당에. 무슨 이자냐면요. 장기 할부라든가 1년 할부라든가 할부 때문에 더 붙는 거 있죠. 그것은 과세 표준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100만 원짜리라고 하는 걸 팔 때
현금 판매가 100만 원인데 소비자에게 이건 12개월 할부로 팔 때는 5만 원을 더 붙여서 105만 원을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급가액이 105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현금 가격이 과세 표준이 아니라 할부 판매할 때 그 더 받는 거 그게 할부 이자인데 그 이자 상당액도 과세 표준이 들어가서 부가세를 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 이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대에 있는 이게 반대가 뭐냐면 포함하지 않는 것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칸이 포함되지 않는 것 왼쪽 칸은 포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체이자는 요 이자하고 다른 거예요. 연체이자는 서로 계약을 안 지켜가지고 안 지켜서 연체이자를 추가로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아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연체이자에 대해서 부가세 내는 회사 없습니다. 그러나 할부이자는 정상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함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두 줄에 있는 것은요. 뭐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또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이다라고 했는데 핵심 키워드는 여기에 뭐냐면은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요 부분입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얘기는 공급하는 그 재화 때문에 이걸 거기에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이걸 팔기 위해서 운송이 필요한데 그 운송의 보험을 내가 판매자가 부담을 해야 되네? 그러면 당연히 판매 가격을 결정할 때 물건값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보험료값까지 받아야죠. 그게 바로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운송보험이 됐든 산재보험이 됐든 또 비용으로 운송비나 포장비나 하역비가 됐든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은 과세표준으로 넣어라. 그래서 대가의 일부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온갖 세금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네. 개별소비세 하면 옛날에 특별소비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특별소비세라는 말을 안 쓰죠. 개별소비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별소비세 제가 그때 한번 그 승용차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나타가 공장 가격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특별소비세가 10%라고 하면은 공장 출고가 2천만 원에 일단 개별소비세 10%가 붙어요. 그러면 2,200이 됩니다. 2,200.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 10%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소비세가 뭐에 들어가 있어요?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 등과 같은 뭐 목적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든가 술 같은 거는 주세가 붙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일리지입니다. 자, 어떤 재화를 팔았는데요. 물건을 팔았어요. 판매업자가. 자, 5만 원짜리인데 3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2만 원은 그 구매자가 마일리지로 결제를 했어요. 마일리지로. 그러면 나는 받은 돈은 3만 원이니까 이 판매 사업자가 3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느냐? 5만 원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만 마일리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부담하는 마일리지 그리고 타인의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담하는 마일리지는 과세표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물건을 계속 사주면은 마일리지를 이렇게 포인트를 줘가지고 그걸 현금처럼 쓰게 하는 게 마일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마일리지를 싸게끔 해서 마일리지로 결제해 준다는 것은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그건 과세 표준으로 넣으면 안 되죠. 실제로 받는 게 3만 원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가 없어요. 그 마일리지는. 여기서 말하는 마일리지는 다른 마일리지입니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마일리지가 아니라 우리가 뭐 가끔 여러분들 SNS로 친구가 무슨 커피 마일리지 같은 거 그 바코드 있는 거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커피 매장에 가서 커피도 사고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도 사죠. 그러면 그 커피 매장에서 그 마일리지를 자기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그 마일리지 값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건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받는 거나 그 마일리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 2번에 나오죠.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적립 마일리지. 아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적립 마일리지입니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마일리지가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하는 전제는 자기 적립 마일리지 아닌 마일리지를 말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시험에서 자기 적립 이런 말이 안 나왔어. 그냥 마일리지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세밀하게 문제를 내려면 자기 적립 마일리지인지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인지를 말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자,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마일리지다 하면 과세 표준이다. 과세 표준. 부가세 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포함해야 된다. 포함해야 되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과세 표준이라고 답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 이거는 포함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포함해서는 안 되는 거.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예, 외우시려고 하는 것보다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뭐 틀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자,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자, 매출이라는 게 판매죠. 그래서 판매 대금이 과세 표준이 맞는데 애누리를 해주고 환입, 반품 들어오고 할인 깎아줬다 이거야. 그건 당연히 매출액에서 빠져야죠. 그래서 이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거. 그 다음 두 번째. 공급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나 멸실된 재화. 이거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뭐 당연한 거. 공급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돼 버렸다. 훼손돼 버렸다. 돈 못 받죠?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인데 지금 공급하는 것과 관련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직접 관련되는 거면은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돼요. 그런데 관련되지 아니한다.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과세 표준이 아니다. 과세 표준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체이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할부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만 연체이자,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이 아니다. 이거 이해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그 용기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 대금을 받았어요. 반환할 조건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용기 다시 돌려주면 돈 다시 내줍니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코카콜라 이런 데서 그 플라스틱 박스,
그 다음에 거기에 병으로 된 만약에 지금은 뭐 캔이 많이 나오니까 종이박스를 쓰니까 종이박스를 반환받지는 않죠. 그냥 그건 아니고 옛날에 그 뭐 이것은 코카콜라의 재산입니다.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셨어요? 네. 그런 것은 그 옛날에 술 같은 거 맥주나 소주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박스에다 이래 가지고 계속 재생해서 쓰는 거 있어요. 그거는 그 술회사의 하나의 그 자산입니다. 그래서 술집이든 아니면 이런 그 소매점이든 이런 데서 그 술값이 가령 2만 원이면 박스값 포함해 가지고 뭐 2만 3천 원을 결제를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 영업사원이 와서 오면은 그 박스를 모았다가 돌려주면 그 박스 값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게 바로 용기대금 반환 조건이에요. 당연히 그 술은 용기대금은 과세표준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그 얘기예요. 용기대금, 반환해주는 용기대금, 과세표준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또 뭐냐면요. 봉사료,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봉사료,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나 호텔 같은데 어떤 개인 서비스 받는 일반 술집 가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의 봉사료라고 해가지고 그 영수증에 말이죠. 영수증이 따로 적혀 있어야 돼요. 따로.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합계 얼마, 부가세 10%. 그러니까 공급과액이 얼마, 부가세 얼마 해서 합계 얼마. 그리고 그 밑에 봉사료 얼마.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겁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그 대가와 구분하여 그 봉사료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종업원에게 그걸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은 그 술집에, 그 호텔의 과세표준이 아니다. 예. 개인에게 직접 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매출액이 아니다. 과세표준 아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우리가 그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 말고 더 받는 게 뭐냐면은 수도요금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요. 건물에 수도 계량기가 딱 하나만 있습니다. 건물에. 우리 수도 계량기를 101호, 102호, 103호 각 호실별로 수도 계량기 있는 건물 없죠. 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배분하잖아요. 건물주가. 그래서 만약에 101호 임대료가 월 30만 원이다. 그러면 월 30만 원은 그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호수별로 수도요금을 이번 달도 계산해 보니까 한 호실 한 실당 수도요금이 8,000원씩 나왔어요. 그럼 8,000원을 더 받죠. 그게 이겁니다. 징수 납입을 대행하는 거죠. 그것은 그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납부 대행해 주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포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걸 이해하면은 대략 이거는 당연히 세금이 없어야 되겠구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뭐예요? 부가세가 없다는 개념이잖아요. 또 왼쪽에 있는 거.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부가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이게 쉬워져요. 또 거기다가 요 끝에서 뭐가 있냐면은 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그럼 포함하지 않는 것과 공제하지 않는 것이 거의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약간 그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저거는 애당초부터 포함하지 말라는 거고
포함하지 말라는 건 처음부터 포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미 세금계산서나 어떤 거래가 끝났어요. 거래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건입니다. 그럴 때 이건 빼서는 안 된다. 자, 첫째 뭐냐면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나서 그 공급받는 자에게 나중에 지급하는 장려금, 그와 유사한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 공제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급받는 자 거래처에다가 이번 달에 5천만 원을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4월 10일 날까지 발행을 할 거예요. 5천만 원 팔았으니까 5천만 원으로 발행해야 맞는데 이번 달에 평소보다 2배 이상 매출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런 거래를 해주면은 장려금을 얼마 소정의 장려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5천만 원에 뭐 10% 500만 원의 장려금을 줬다고 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500만 원을 뺀 세금계산서를 4월 10일 날 발행해서는 안 된다. 그 장려금은 공급가액에서 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려금 공제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대손금도 과세표준에서 빼는 게 아니다. 대손금이라는 것은 외상으로 팔았는데 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럼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만약에 지금이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인데 작년에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2019년도 10월 달쯤 팔았다고 볼까요? 그러면 2기 확정 때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1,0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으로 2019년도에 신고가 된 거죠? 1,000만 원어치 물건이. 네. 그런데 못 받게 됐어요. 12월 말에 그 회사가 파산 신고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망했어. 그러면 이제 받기는 틀렸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신고할 때 작년에 과세표준 못 받는 돈을 신고했기 때문에 2020년 1기 신고할 때 그 1,000만 원을 공제하지 말아라. 과세표준에서 빼는 거 아니다. 이거. 그냥 넣어야 돼. 세금만 공제해줘요. 세금만.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을 못 받았으면 1,000만 원 공급가액에 100만 원이 되는 부가세도 못 받았겠죠. 그거는 대손세액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해주지만 대손금을 과세표준에서는 뺄 수 없다 이거예요. 공급가액에서 못 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우리가 건설업 같은 경우에 하자보증금 같은 거 건설 끝나고 나서 하자보증금이 들어갈 수가 있죠. 하자보증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매출액에서 빼서 신고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별개다 이거 별개. 예,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장대하 이렇게 들어가요. 장대하. 예, 장대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 게 뭐 배웠었는데 보기에 뭐뭐뭐 이렇게 1 뭐 2 뭐 3 뭐 이렇게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앞자를 딱 연결해 보면 장대하가 나타날 거예요. 장대하. 예, 사람 이름 같죠. 예, 그래서 장대하는 공제할 수 없는 거다.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세표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과세표준이 아직 안 끝났군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이 좀 남아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일 재화의 수입 시의 과세표준 그리고 매출세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